유영철.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1970년) 전북 고창. 유영철은 막노동 일을 하던 아버지와 보모 일을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고 아주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서울 공덕동 일대로 옮겨 생활하게 된다. 유영철은 어린 시절을 아버지 때문에 다소 불행하고 가난하게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같은 동네에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했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기에 기분이 나쁘거나 술에 취하기라도 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심하게 손찌검을 해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와 계모 아래에서 성장하지만 계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 아버지에게 많이 맞으면서 지냈고,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생모와 함께 살게 되고, 유독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세운 상가에 놀러간 그는 갑자기 LP판을 훔쳐 나오며 어차피 불법으로 복제된 것이니 훔쳐도 절도가 아니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는가 하면, 선도부장을 맡았을 때에는 자기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동기생들 위해서 군림하려고도 했었다. 또한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무슨 일이든 장황하게 설명하며 허풍스러웠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영웅 심리가 강했으며, 그리고 60명의 학생 중 40등 정도 하는 자신의 성적은 어머니가 남의 집 아이들을 키우는 보모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 이 모양이라며 되려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도 한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던 유영철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예술고등학교에 가려 했으나 생맹 때문에 실패했고, 이후 직업학교인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보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욱 엇나가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에 있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이웃집 누나의 방에서 기타와 현금 23만 원을 훔쳐 소년원에 가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그는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했다. 그렇게 엇나가게 된 유영철은 이후에도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게 되고, 과정에서 친구의 소개로 황씨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지만 1991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때 재판정으로 가던 유영철은 바닥에 떨어진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건 하늘의 계시라 생각한 뒤 주워서 법정에 들고 들어갔고, 선고를 앞둔 그는 황씨와의 동거를 꿈꾸며 집행유예를 원했으나 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직후 그는 신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며 들고 있던 십자가를 부러뜨렸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으며, 출소한 뒤인 1993년 그는 황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으며 아버지가 되었으나 유영철은 변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는 절도, 경찰관 사칭, 공문서 위조 등으로 10년의 결혼 생활 중 7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이때까지 그의 아내는 옥바라지를 했으나 2000년 3월 유영철이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또다시 수감되자 참지 못한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아이의 양육권까지 빼앗았다. 유영철의 아내는 지긋지긋한 그의 범죄 행각 때문에 이혼을 했으나 이때에도 그는 자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 생각했고, 이후 그가 갖고 있던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불만을 사회 전체에 표출하고자 교도소 내에서 신문에 보도된 과거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며 완전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 2003년 9월 만기 출소한 그는 서울 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교도소에서의 결심을 실행해 옮기려 했고, 범행을 위해 자신의 손에 맞는 도구와 범행 시 지문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세무장갑과 목장갑, 그리고 도구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검정색 가방을 준비했다. 그렇게 그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부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하는 것이라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출소 13일 뒤인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남 지역의 교회 인근에서 거주하는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때 그가 교회 인근의 부잣집을 대상으로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교회 곁에 살아도 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알려주려 했다는 썩어빠진 생각에서였다. 사건 이후 온 나라는 떠들썩해졌고 경찰은 화면에 잡힌 그의 키와 족적, 20, 30대 후반의 남자라는 점을 토대로 5천만 원의 현상금과 수배 전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고 강남에는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나 그를 잡지는 못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유영철은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김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범행을 잠시 멈추었으나 이듬해인 2004년 1월 김씨는 유영철이 범죄자라는 사실과 그동안 자신에게 말했던 학력과 가족관계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김씨는 유영철을 멀리했고 그러자 그는 김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내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김씨는 휴대폰을 교체하고 거주지까지 옮겨버렸다. 이때 배신감을 느낀 유영철은 김씨마저 없애려 했으나 통화 목록들 때문에 자신이 용의자로 몰릴 것을 예상해 포기하게 되고 이후로는 실종되더라도 찾으려 하는 사람이 없는 혹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며 김씨와 유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처럼 악랄했던 그는 2004년 3월부터 다시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한 뒤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20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유영철은 뻔뻔하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수원의 형 집에 들려 할머니의 제사를 모시며 뒷정리까지 도맡아 했고 가족들에게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척했다. 그렇게 유영철이 악행을 일삼고 다니던 2004년 7월의 어느 날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양경장은 평소 정보원으로 알고 있던 전화방의 업주로부터 특정 전화번호를 쓰던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여성들이 차례로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전화방의 업주는 문제의 남자에게 또 전화가 왔다는 제보를 하게 되고 그 길로 출동한 경찰은 업주들의 도움으로 유영철을 붙잡게 되었다. 체포 직후 경찰은 유영철을 자동차에 태워 기동수사대로 옮기게 되는데 과정에서 유영철이 입에 무엇인가를 털어넣었고 경찰은 약을 먹는 것으로 착각해 제지하게 되는데 이는 전화방의 전단을 먹어서 증거를 없애려는 유영철의 수작이었다. 이후 기동수사대로 옮겨진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을 과시라도 하듯 자백과 부인을 반복했고 이에 형사들이 자세하게 캐묻자 갑자기 그는 간질 증세가 있는 듯 발작을 하는 연기를 하게 된다. 이때 경찰은 그를 안정시키고자 수갑을 풀어주게 되는데 잠시 후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도주해버린 그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증거를 없애려 자신의 원룸에 들렸고 범행에 사용했던 장갑과 도구들을 모두 내다버린 뒤 그곳에 있으면 잡힐 수 있어 다시 도망쳤다. 한편 비상 소집이 내려진 경찰은 서울 일대에서 수색을 이어갔고 같은 시각 뻔뻔하게도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나온 유영철은 도주 11시간 만에 영등포에서 다시 붙잡혔다. 그렇게 다시 붙잡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악행을 과시라도 하듯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했고 그러면서도 형사들이 범행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면 거만한 자세로 제일 높은 사람을 데려와라. 나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허세를 부렸다. 이후 현장 검증에서도 담담했던 유영철은 기자들을 향해 이처럼 여성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일이 없고 부유층은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영철은 그렇게 붙잡혔으나 사회에는 큰 충격을 주었고 여담으로 말하자면 그의 악행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유영철이 체포된 직후 온라인에서는 그를 옹호하는 팬카페까지 생겨났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희대의 범죄자 유영철. 그는 검거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죄명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은 집행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